안녕하세요. 민트 오디오북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 김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음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책 읽어주는 김 작가에서 김 작가의 오디오북으로 바꿨다가 지금의 민트 오디오북이 됐습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김 작가의 FM이라는 채널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올려놓은 음악과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노래가 듣고 싶을 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요. 김내성 장편소설 상하권을 모두 완독을 해서 기쁘기도 하고요. 또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편인데요. 영심과 지우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김내성 장편소설 애인의 그 마지막 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 눈길에 100군데 올라가십니까? 괜찮습니다. 어젯밤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혼자 갈 뻔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혼자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이유서 이제 다 소용없게 됐어. 둘이 같이 영원히 살아요. 결투기. 목욕을 갔던 임학준 교수가 돌아온 것은 지프차가 떠난 지 10분도 못 되었어다. 복순에게서 사정을 듣고 임 교수는 곧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안국동 내거리로 뛰어나와 택시 한 대를 불러 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임 교수는 우선 명륜동 오진국 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전번 영심의 결혼식 날 피로연을 마치고 명륜동으로 가서 오진국 씨와 저녁 무렵까지 술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집은 알고 있었다. 허중령에게 숱한 매를 얻어맞고 결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권총으로 결투를 한다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복수는 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차를 몰면서 자기 아들이 최후로 남겨놓고 간 한마디가 눈물겨울이만큼 비장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해다오. 지우는 결코 비겁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자꾸만 뜨거워오는 눈시울을 임 교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권총으로 결투를 하러 떠난 아들의 심정이 애처롭기 그지없다. 용하다. 내 아들 용하다. 그러다가도 임 교수는 후딱 정신을 차리며 안 된다 지훈아. 죽어서는 안 된다. 3대 독자가 마침내 아름답고 진실한 연애를 위하여 최후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오로지 임 교수 자신의 책임이었다. 진실하라, 아름다워라, 참되라 하고 임 교수는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기 아들 지훈을 교육시켜온 것이다. 왜 좀 더 재치 있는 삶의 방도를 못 가르쳤던고. 임 교수는 후회가 났다. 그렇지 않아도 늙어가면서 마음이 차차 약해지는 임 교수였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다. 최어미가 이 일을 알면 기절을 할 텐데. 이상과 현실의 상극면에서 철학자 임학준 교수는 몸부림을 쳤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애가. 허중령의 탄원에 이미 피를 뿜으면서 쓰러졌을런지도 모르는 아들의 비장한 모습을 임 교수는 불현듯 머리에 그림 그리고 있었다. 지훈아, 용하다. 그렇지만 제발 죽지는 말아다오.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기원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임 교수는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부르짖고 있었다. 차가 명륜동에 도착했을 때 오진국 씨도 차비를 차리고 임 교수를 만나러 안국동으로 떠나려는 참이었다. 허정욱이 영심이 앞에 내던지고 나간 유민호의 편지를 오진국 씨는 이미 읽고 있었다. 마침 잘 오셨소. 그렇지 않아도 임 선생님을 좀 만나뵈러 가려던 참이요. 오진국 씨는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미처 찾아뵙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임 교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다. 영심은 미닫이를 닫은 아랫방에서 할머니 옆에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임 선생이 아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소만 다른 아이라면 또한 모르되 적어도 임 선생의 아드님이고 보면 보고 들은 것만도. 원체 성미가 급한 위인이라 앞뒤를 지어서 이야기할 여유가 마음에 없다. 실은 그 일 때문에 이처럼 오 선생을 뵈러 온 것입니다. 임 교수는 어디까지나 정중했다. 임 선생의 아드님이기에 나도 믿은 것이요. 그렇거늘 책을 갖고 온답시고 찾아와서는 친구의 아내 되는 일을 꾀임수로 넘겨가지고 대관절 임 선생은 무엇을 아드님에게 가르쳤다는 말이오. 이 귀로 분명히 듣고 싶소. 구중을 듣는 수학생처럼 임 교수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맹에 가르치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예수나 석가가 다 똑같은 수범을 장생을 위해서 하셨소. 그처럼 절조를 지키려고 노력한 내 딸년이었소. 그것을 중식 하모니솔로 꿰어내다가 이것을 보시오. 이러한 폐륜 탕자로 만들기 위하여 아드님을 하욕시킨 임 선생은 필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으오. 그러면서 오진국 씨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유민호의 편지를 임 교수 앞에 휙 내던져 주었다. 임 교수는 묵묵히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임 선생은 이 일을 대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난 임 교수를 향하여 오진국 씨는 대들어 물어왔다. 오 선생님께 베일 낯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조이 막준의 가르침이 부족한 탓이올시다. 관용이 계시기만 바람하지 않습니다. 임 교수는 머리를 숙여 예의범자를 깎듯이 차렸다. 용서 여부가 문제가 아니오. 그의 남편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임 선생의 마음은 흡족하겠소. 실은 그 일 때문에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허구는 집으로 찾아와서 내 아들을 끌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내가 목욕을 잠깐 다녀온 틈에 일어난 일이지요. 집에 있는 계집애의 말을 들으면 권총으로 결투를 할 셈으로 어디론가 갔다는 것입니다. 결투라고요? 그 한마디에는 오진국 씨의 안색도 어지럽게 변했다. 그렇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은 마침내 커질 대로 커지고 말았소. 오진국 씨는 탁 무릎을 치며 비장한 음성으로 탄식을 하였다. 그러나 우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 가지 비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서 이야기를 하시오. 결투를 승낙하고 따라 나간 내 아들로 말하면 아직껏 권총이라고는 손에 잡아보지도 못한 아이올시다. 그 애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오진국 씨는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며 안 됐소. 빨리 그들을 찾아야만 하겠소. 그렇게 외치며 오진국 씨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 다시금 벌썩 주저앉고 말았다. 영심아, 영심은 어디 있느냐? 오진국 씨는 커다란 소리로 딸을 불렀다. 그때 미닫이가 획 열리면서 영심이 대신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 영심이가 정신을 잃었구나. 영심은 새하얀 얼굴을 하고 할머니의 팔에 안기워 있었다. 얘야, 영심아, 영심아. 할머니는 영심의 어깨를 연거푸 흔들어대며 영심을 자꾸만 불렀다. 임 교수는 뛰어가고 오진국 씨는 네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기어갔다. 술이 있거든, 빨리.
임 교수는 오진국 씨가 먹다 남은 소주를 공기에 따라 영심의 입에다 부어 넣었다. 그리고는 식모더러 물수건을 가져오래서 영심의 얼굴과 머리를 식혔다. 한참 만에 영심은 헛소리를 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본다지 않았어요. 딸의 싸늘한 손길을 부여잡고 오진국 씨는 멍하니 임 교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임 교수는 양미를 찌푸리며 깨어나는 영심의 무심한 모습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심의 그 헛소리를 듣는 순간 임 교수의 교육을 책망하던 오진국 씨 자신의 자세 교육이 후딱 머리에 왔다. 사나이의 꾀임에 넘어간 줄로만 믿고 있던 자기 딸이었다. 그 자기의 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절실한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오진국 씨는 자기가 지금까지 굳세게 지니고 오던 인생관의 붕괴를 느끼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심은 이윽고 눈을 떴다. 그러나 어지러움이 심하여 일어나 앉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오 선생, 저는 좀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임 교수는 훌쩍 일어나서 나왔다. 선생님, 저도 나가보겠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영심은 일어섰다. 안 돼요. 좀 더 진정하신 후에. 영심은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임 교수는 불이 나게 오진국 씨의 집을 뛰쳐나왔다. 외국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결투의 장면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결투의 광경을 본 적은 허중욱 자신도 물론 없었다. 그러나 결투의 정신만은 전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허중령이었다. 사나이와 사나이의 최후의 대결은 생명을 내걸은 결투에 있을 수밖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훈도 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을 벗어나면서부터 결투의 무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결투로서 최후의 체면을 세운 시대는 이미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결투를 하나의 범죄로서 규정한 것도 오로지 그 때문이었다. 더구나 오늘 두 사람의 결투로서 오영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확실히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기사도가 곧 정의를 의미했던 낡은 도덕일 따름이다. 그러나 지훈은 그것을 승낙하였다. 결투로서 오영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지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비장한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을 실은 지프차는 안국동 내거리로 빠져나왔다. 장경훈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어떻소? 허정욱은 물었다. 아무런 곳이나 좋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였다. 차는 일로 장경훈으로 달려갔다. 외국의 낡은 풍속인 결투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는 없소. 입회인 같은 것을 세웠다지만 그때의 법률이 결투를 허용했었으니까 입회인을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살인 방조죄에 걸리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창경호는 적당한 장소가 못 될 것입니다. 결투에 이겨봤댔자 살인범으로 곧 체포가 될 테니까요. 산으로 가요. 그러죠. 깊숙한 산골짜기 같은 데가 좋겠지요. 이리하여 차는 창경훈 앞을 그대로 지나 동소문 고개를 넘었다. 성북동으로 들어가. 삼성교에서 차는 왼쪽 편으로 꺾어져 성북동 막바지를 향하여 개천가를 곧장 기어 올라갔다.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영심의 소녀 시절의 해군복이 눈시울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의 자기의 운명이 10년 전 그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만 같았다. 애인의 후편을 써놓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약간 한스럽기도 했지만 이처럼 영심의 남편 되는 사람의 손에 걸려서 쓰러지는 편이 제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는 다소 도의적인 죽음 같기도 해서 세속적인 부채를 갚는 것 같기도 했다. 서로가 죽을 때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영심의 최후의 한마디가 무척 마음속에 아쉬워왔으나 그럴 겨를이 허용될 수 있는 허중령의 옆 얼굴이 못 되었다.
의분과 증오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흐를 것만 같은 무서운 옆 얼굴이었다. 싸움터에서의 전투 심리가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는 결사적인 프로필이었다. 진정으로 단념할 수 없는 단념을 지우는 하는 수밖에 없었다. 스톱!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는 계곡 막바지에서 차는 멈추었다. 김중사. 허중령은 차 안에 그대로 버티고 앉아서 호위병인 운전수를 엄숙한 어조로 불렀다. 총을 내리줘. 네. 왼쪽 편 허리에서 허중령의 권총을 호위병은 내주었다. 자네 것도 마저 이리 줘. 네. 젊은 군인은 의아스런 표정으로 오른쪽 허리에서 또 하나를 내주었다. 상관의 명령이다. 이제부터 하는 내 명령에 절대 복종을 맹세하라. 조그만 반항이라도 있었다가는 권총 뿌리로 내려 갈길 것만 같은 무서운 표정이었다. 네, 복종하겠습니다. 호위병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군이 오늘 보고 듣고 한 사실을 당장에 잊어버려라. 네, 군이 오늘 보고 들은 사실은 영원한 비밀이다. 네. 운전대에 앉아있는 그대로의 자세로 젊은 호위병은 차렷을 했다. 허중령은 뒤이어 다시금 정확성을 띠인 명령을 운전수에게 했다. 이 차는 남대문 덕흥상사를 떠난 후 어디로 갔는가? 왕국동 임교수의 댁으로 갔습니다. 아니다. 네. 덕흥상사를 출발한 이 차는 아무데도 들리지 않고 곧장 일선연대로 간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젊은 군인도 그 무엇을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여기서 잠깐 내린다. 요즘 이 산에 꿩이 많다는 말을 듣고 꿩 사냥을 가는 것이다. 네. 총소리가 들린 후 30분 이내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네. 만일 내려온 사람이 여기 있는 이명인 경우에는 명륜동 사모님한테로 정중히 모셔다 드려라. 네. 한 주일 후 내 휴가가 끝나서 행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오늘 덕흥상사를 떠나 일선으로 가는 도중 삼성교에서 이유 없이 내렸다고만 하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곧장 일선으로 간 것으로 되었는 것이다. 네. 혹시 우리 두 사람이 다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도 무방하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군의 총명만이 군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네. 젊은 군인의 얼굴은 해말쑥하니 핏기를 잃고 있었다. 김중사는 잠깐 내려. 우리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운전수는 뛰어내려 저 만치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서로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늘의 결과가 자살이라는 유서를 쓰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둘이는 각기 주머니에서 묵묵히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둘이가 다 잠시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유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유서의 내용을 서로 보이기로 합시다. 그럽시다. 먼저 허정욱이가 자기의 수첩을 지훈에게 펼쳐 보였다. 1954년 2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전에 허정욱은 씀. 도의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난무하는 본능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본능의 난무를 옹호하는 주의 주장일진데 차라리 그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되지 않은 만 같지 못하다. 한민족의 정기를 위하여 나는 반생을 싸워왔다. 그러나 본능의 옹호자들은 진실이라는 이름을 빌어 작게는 한 가정, 한 민족을 파괴하고 크게는 전 세계, 전 인류를 좀먹고 있다. 감미로운 것을 즐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오는 것이다. 성심, 성의. 내가 사랑하여 온 아내 영심. 그대는 마침내 본능주의자의 제물이 되려는가. 너무도 서글프고 원망스럽다.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은 다음 자기 수첩을 허중령에게 내보였다. 내 마음의 고향이던 영심씨. 죽기 전에 한번 만나 뵙지 못하고 가는 이 몸, 무한히 안타깝습니다. 작품 세계에서는 진실을 위하여 그처럼 용감했던 저도
현실에서는 역시 약한 사람 가운데의 하나로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진정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찾아가자던 영심 씨의 그 한마디를 주옥처럼 소중히 알고 저는 먼저 갑니다. 제게 있어서 노력은 이미 불가능을 의미했습니다. 끝으로 몸조심하셔서 허중령의 심내를 덜어드리기 바라며 아직 하직하지 못하고 나온 제 아버지와 어머님께 저를 대신하여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비오며 1954년 2월 3일 임지우는 경건히 올림. 조소. 자, 내립시다. 수첩을 도로 지훈에게 내주고 허정욱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지훈도 내렸다. 운전수는 대신 차에 올랐다. 둘이는 묵묵히 눈이 쌓인 계곡을 끼고 올라갔다. 한참 걸어 올라가다가 앞장을 선 허중령이 왼쪽 편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눈길이 미끄러워 두 사람은 연방 쓰러지면서 올라갔다.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올라갔다. 노력이 불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찾아가자. 허중령의 심내를 덜어주라는 말은 나쁘지 않았으나 영심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허정욱의 피가 글자 그대로 와글와글 끓었다. 둘이가 한참 위로 올라가는데 비교적 평탄한 넓이를 가진 언덕 하나가 나타났다. 그 언덕으로 둘이는 미끄러지면서 올라갔다. 눈은 바람에 날아갔는지 발목 밖에는 차지 않았다. 여기가 좋소. 앞장을 섰던 허정욱은 걸음을 멈추었다. 날씨는 흐렸다, 개었다, 하였다. 엷은 구름의 장막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신사적인 행동이 필요하오. 걸음을 멈추며 허정욱은 말했다. 염려 마시오. 간단한 대답을 지우는 했다. 결투의 조건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조건을 정합시다. 좋습니다. 거리는 30m로 정합니다. 어지간한 사격의 명수가 아니고서는 40m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 하나를 쓰러뜨리기가 무척 힘든 줄을 허중령은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지우는 간단히 그것을 승낙하였다. 시계를 꺼내시오. 지우는 묵묵히 외투 소매를 걷어보였다. 끌으시오. 지우는 시계를 끌어주었다. 허정욱도 자기 시계를 끌었다. 크기가 꼭 같은 동그란 스테인리스의 시계였다. 허중령은 두 개를 한꺼번에 귀에 갖다 대고 한참 동안 초침 소리를 듣고 있다가 들어보시오. 정확히 맞아 돌아갑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허중령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침을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서 허중령은 두 개의 유리를 떼고 꼭 같은 위치에다 초침을 돌려놓았다. 그리고 또 한참 들여다보았다. 초침은 꼭 같은 위치에 서서 정확히 맞아 돌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허중령은 시계를 도로 내주며 시각을 정합시다.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0m 거리에 마주 서서 초침이 0시를 가리킬 때 손을 들어 신호를 하지요. 그리고 그 신호가 있은 지 1분 후, 다시 말하면 그 초침이 다시 돌아와 0시를 가리키는 순간을 발사 시각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격을 내걸고 신사조약이 필요하죠. 그 점에 있어서는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요. 이 한마디는 임지웅과 아울러 오영심의 명예를 위해서도 신사가 돼야만 하겠지요. 그러면서 지우는 비로소 똑바로 허정욱의 눈동자를 쏘아보았다. 최후의 대결을 의미하는 무서운 응시가 그곳에는 있었다. 이 명은 어디까지나 좋은 말만 잘하오. 대단히 좋은 말이오. 좋소. 오영심의 명예를 위하여 신사가 되시오. 허정욱의 언성이 갑자기 높아졌다. 된다면 되는 거요. 여러 말 할 필요는 없어. 이미 죽음을 원한 지훈이었다. 발사 시각이 와도 지훈은 사격을 하지 않을 셈으로 있는 것이다. 만져도 보지 못한 무기라도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탄환은 나가겠지만 그러한 의욕이 지훈에게는 통 없다. 아니, 설사 자기의 그 서투른 탄환이 영심의 남편을 쓰러뜨리고 영심을 소유해봤댔자 영심에게도 자기에게도 행복은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았다. 뿐더러 이렇게 해서 허중령을 쓰러뜨리는데 지훈은 조그만 흥미도 의의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살생이었다. 한 발의 탄환도 내보내지 않고 지훈은 곱게 죽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좋소. 그러면 다음에는 무기를 자유로이 선택하시오. 그러면서 허중령은 케이스에서 2자루의 권총을 꺼내들었다. 2개가 다 똑같은 미군용 45였다. 단원은 3발로 한정합시다. 3발을 연발하자는 것이다. 좋습니다. 허정욱은 들어있는 탄원을 일단 빼놓았다가 다시금 3발씩을 각기 장진하였다. 아다시피 45의 유효 사거리는 50m 내외이니까 30m의 거리에서는 명중만 하면 소생의 희망은 절대로 없소. 알고 있어. 사실 지훈으로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10m만 떨어져 있어도 잘 맞아주지 않는 권총의 기능조차 지훈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마음대로 하나를 골라 잡으시오. 허정욱은 권총 2개를 지훈의 앞에 내밀었다. 지훈은 잠자코 하나를 잡아들었다. 예상 밖으로 무겁다. 모험 만화나 탐정소설 같은 데서는 흔히 보아온 이 무기가 이러한 운명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손에 들어온 사실이 다소 허황하기도 했다. 위험! 허정욱은 휘청 몸을 비키면서 총을 든 지훈의 손목을 탁 밀었다. 지훈은 모르고 안전장치를 벗겨놓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채 들여다보느라고 총을 들었던 것이나 그 총뿌리가 허중령의 밑배를 겨누면서 들이댔기 때문이다. 신사조약을 잊어서는 안 돼요. 허중령의 표정에 위험심 하나가 부뜩 떠올랐다. 지훈의 감정이 언제 어떻게 삐뚤어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염려 마시오. 총뿌리를 다시 아래로 내리웠다. 자기의 서투른 솜씨를 상대자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허중령의 총뿌리도 땅을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겨놓을 말은 없소. 남은 사람이 그 뜻을 전하기로 합시다. 허중령은 물었다. 벌써 유서에 썼으니까 없소.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 듯이 지훈은 모르긴 하지만 내가 죽으면 머지않아서 영심씨도 내 뒤를 따를 것만 같소. 그때는 내 무덤 옆에 영심씨의 무덤을 나란히 묻어도 무방하도록 허영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허중령은 이미 대답할 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 앞에 신사다운 결투가 다 뭐냐 말이다. 방아쇠를 잡아당겨 우욱하고 치미는 분노의 덩어리를 그대로 내뿜으면 그만이다. 좋소. 나란히 묻어드리지요. 무서운 표정을 하고 허중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손을 내밀어 최후의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허정욱은 격분의 눈을김 하나로 그것을 거절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였다. 총뿌리를 아래로 내리우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믿기 힘든 허정욱으로서는 지훈의 감정을 믿을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뒷걸음질로 30m를 측량하고 있는 것이다. 염려 말고 돌아서서 가시오.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고 지훈은 말했다. 그래도 허정욱은 뒷걸음질만 눈 위에 치고 있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 허정욱은 이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완전히 졌다는 것을 점차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훈에게는 따라 죽어줄 오영심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다. 호된 고독이 가슴을 쑤시기 시작했다. 20m쯤 뒷걸음질 쳤을 때 지훈은 휙 뒤로 돌아서서 자기의 등골을 상대편에 내맡기면서 외쳤다.
내 뒤통수에는 눈이 없어. 무시당한 인격을 지우는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자 허정욱은 안심을 하며 돌아서요 하고 고함을 쳤다. 지우는 다시 돌아섰다. 허정욱도 돌아서며 약 30m의 지점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하얀 눈 위에 둘이는 마주섰다. 발목을 덮는 눈의 깊이였다. 시계를 들여다보시오. 지우는 왼쪽 손에 잡았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초침이 영씨를 향하여 째깍째깍 걸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영씨의 초침이 다다랐을 때 허정욱은 권총 든 손을 번쩍 들며 준비! 하고 고함을 쳤다. 60초 후 초침이 다시금 영씨를 가리키는 순간이 발사 시간이다. 왼손에 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지우는 권총을 잡은 오른손을 들어 허정욱의 가슴팍을 향하여 곧장 총뿌리를 겨누었다. 총뿌리와 총뿌리는 마침내 30m의 간격을 두고 마주섰다. 1분 후에는 자기는 죽는 것이다. 지훈의 눈앞에 후딱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죽기는 오영심 때문에 죽는 지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영심의 모습은 통 나타나지 않았다. 허중령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 겹쳐진 어머니의 가슴을 지훈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저 어머니의 얼굴이 지훈의 시각에 들어왔을 뿐이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든가 가엾다든가 하는 의식조차 지훈은 갖지 못했다. 완전한 무사무욕의 순간이 온 것이다. 한편 허정욱은 지훈과는 정반대로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그 무서운 긴장 속에서도 지훈을 쓰러뜨려야만 자기가 산다는 일념만이 불붙고 있었다. 지훈을 따라서 죽을 수 있다는 영심을 생각할 때 허정욱은 뼈를 갉아내는 질투의 념과 함께 자기의 무참한 패배를 맛보고 있었다. 허정욱은 권총에 대단한 자신이 있었다. 그러한 권총의 명수의 눈에 그때 이상한 사실 하나가 문득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지훈의 총뿌리가 일직선으로 자기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30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선 한 인물의 가슴을 뚫으려면 그 총뿌리가 곧장 그 인물의 가슴을 향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발사와 함께 총뿌리는 위로 튄다. 그 튀는 각도를 미리 계산해 넣지 않으면 총알은 허중령의 머리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넣은 것이 소위 조준기였다. 조준기 위에 허정욱을 세워놓는 총구멍은 자연히 그의 발뿌리 앞을 향하게 되는데 지훈의 총뿌리는 일직 평행선으로 허정욱의 가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조준을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무기를 다루는 그 어색한 솜씨와 포즈. 조준을 정확히 맞추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 할 텐데 지훈은 두 눈을 말끄러미 뜨고 있는 것이다. 허중령의 표정이 후딱 어두워졌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0초가 이미 지나고 있었다. 권총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전혀 무례하니 확실하다. 40초가 지났다. 허정욱의 결정적인 각오가 무섭게 흔들리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쏘아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적어도 결투의 형식을 밟은 이상 자기를 비겁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자.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계도 들여다보지 않고 말끄러미 뜨고 있던 지훈의 두 눈이 그 순간 후딱 감겨버렸기 때문이다. 50초가 되었다. 무서운 혼란이 허중령에게 왔다. 쏘느냐 마느냐, 쏘느냐 마느냐. 다음 순간 허중령은 결투 중지, 총뿌리를 내려라 하고 무화 몽중으로 고함을 쳤다. 지훈은 후딱 눈을 뜨고 총을 내렸다.
허중령이 성큼성큼 눈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총을 이리내요. 다가서기가 빠르게 허중령은 지훈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듯이 받아쥐자 케이스 속에 쑥 쓸어 넣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지훈은 물었다. 당신은 사격의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오. 당신의 자살 행위를 내가 방조할 수는 없소. 아닙니다. 내려가요. 결투를 중지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말 말고 빨리 내려가요. 무서운 기세로 튀어나오는 군대식 명령이었다. 지훈은 하는 수 없이 허중령의 그 폭넓은 완강한 어깨를 덤덤히 바라보고 미끄러운 눈길을 꿈결처럼 따라 내려갔다. 지프차가 100m 밖에 바라보이는 지점까지 내려오자 허중령은 불현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금 천천히 발을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주어야만 하죠. 지우는 문득 시선을 들어 허중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중령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그리고 젖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잠옷 결투의 상대자가 사격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천추의 한일 따름이요. 아, 허영. 감격의 한마디를 지훈이가 외쳤을 때는 이미 성큼성큼 절반은 달리듯이 걸어간 허중령이 휙 하고 지프차에 오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꿩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네. 출발. 지훈을 남겨놓은 채 차는 이윽고 질풍처럼 달려갔다. 애련 무한. 이 실로 결투 아닌 결투의 전말은 무인 허중령으로 하여금 완전히 그 힘을 상실하게 하였다. 연적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허중령은 결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임지훈은 연적에게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그 결투를 승낙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결투 조건의 결여를 의미하고 있었다. 허정욱이 최후의 순간에서 결투를 포기한 이유는 실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냉정히 생각해 볼 때 권중에 자신이 있을 만한 임지훈의 경력도 또한 아닌 것 같았다. 결투를 중지한 자신의 처사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송장을 쏘아 사람을 죽인 불명예를 하마터면 자기는 입을 뻔했기 때문이다. 허정욱은 그 길로 곧장 명륜동으로 돌아와서 오진국 씨와 주모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서 선생님,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선생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님도 그런 줄 아시고 예전처럼 저를 친손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주모는 울고 있었고 오진국 씨는 눈을 감고 있었다. 후방 전임을 중지하고 저는 일선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험준한 산악과 광막한 평야 일선 싸움터는 제게 있어서 영원한 애인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간성인 군인의 몸으로서 평온한 가정생활을 꿈꿨다는 것이 애당초 주제넘은 일이었습니다. 군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위가 갑자기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야.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래. 이제 영심이가 돌아오면 이 아비의 생각을 잘 타이르마. 이막준 교수가 뛰쳐나간 지 얼마 만에 영심도 두 사람의 행방을 더듬을 생각으로 집을 나가고 없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영심 씨를 이상 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임지훈은 훌륭한 사나이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결투에서 저는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허정욱의 눈에는 글썽글썽 눈물이 어리어 있었다. 할머니, 허정욱은 조모를 쳐다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뛰쳐오겠습니다.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어쨌든 영심은 오도원 선생의 손녀가 아닌가. 될 말이 아니지. 될 말이 아니야. 조모는 죽은 남편의 손녀로서 영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떠나지 말고 영심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게. 할머니의 말씀 잘 알아모셔요. 그렇지만 영심 씨를 만나보고 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외출하고 없는 것을 천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허정욱은 그러면서 20만 원의 저금 통장을 안주머니에서 내주며 할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선생님을 모셔주세요. 선생님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예, 안 된다. 그래도 영심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가지 않겠니? 할머니는 울면서 허정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허군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일선으로 간다고 영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심과 대면한다는 것은 허군의 감정으로 도리어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것도 같으니까 전량을 하는 셈으로 당분간 영심일랑 내게 맡겨두고 가 있는 것도 좋은 방도일 거네. 그럼 선생님, 안녕히. 할머니도. 허군, 한마디 부탁이 있네. 배기는 인간 수업의 근본 정신이네. 자중해주게. 알아모셨습니다. 절을 하고 허정욱은 훌쩍 일어났다. 오영국 씨는 문을 열고 허정욱을 바랬고 조모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멈조심하거라. 할머니 염려 마시래도. 영심이가 돌아오면 내가 잘 타이를게. 타일러서 될 일인 줄로만 할머니가 알고 계시는 것이 허정욱은 슬펐다. 지프차를 전송하고 조모는 2층 영심의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 흰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조모는 그것을 들었다. 아버님 전상서. 겉에는 영심의 달필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의 촉박을 느끼며 총총히 쓴 영심의 유서는 이러하였다. 아버님 전상서. 창졸지간에 붓을 들어쌌기에 지필목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소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에는 결혼식 당일에도 부득부득 사사로 잡힌 바 있었사오나 소녀의 노력이 충분히 그것을 조국해 나갈 수 있었기에 또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서 감히 소녀의 몸을 회상치 않는 것을 효도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러한 운명의 극치로부터 제 자신을 붙들어온 영심이었습니다. 저간의 소식은 아버님께서 양해하실 것은 하시고 못하실 것은 못하시겠었기에 거듭 쓰지 않으오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오늘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쳐도 오직 단신 이 한 몸 둘 곳 없었기에 그것이 분명 아버님을 배반하는 불효의 길인 줄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감히 스스로를 회상함으로써 죄의 죄를 거듭하는 바이옵니다. 몸이 허약하여 변변한 식찬 한 끼 올리지 못하였고 마음이 연약하여 부도조차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소녀의 지은 죄 비길 데 없습니다. 끝으로 정욱 씨에게 한마디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욱 씨의 성실한 아내가 되고자 소녀는 제가 지닌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사오나 원래 덕이 없고 마음이 약하여 노력은 마침내 보람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사오니 이 내 몸 슬프고도 한스럽습니다. 정욱 씨의 용서를 빌고 싶은 생각 안타깝게 마음에 사모치오나 생각이 그를 이루지 못하여 이대로 붓을 놓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조모님과 아버님을 생각하면 죽어도 끊이지 않는 목숨이오나 아버지, 할머니. 유서는 거기서 끝났다. 중도에서부터 필적은 대단히 어지러워져 있었다. 서명조차 영심은 잊어먹고 있는 것이다. 얘야, 영심아, 영심아. 조모는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무턱대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오진국 씨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는 기세가 너무 지나쳐 자유를 잃은 한편쪽 다리가 휘청하고 꺾어지며 다시금 털썩 주저앉았다. 두 다리가 펼쳐진 채로 오진국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슬 눈물이 얼굴에 흘렀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 자식 하나를 오진국 씨는
눈앞에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진국 씨는 그것을 단지 영심 한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다. 시대가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벌썩 주저앉은 그대로의 자세로서 그 한마디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단장의 눈물을 오진국 씨는 흘리고 있었다. 그 즈음 지우는 개천을 끼고 삼성교 다림목까지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전차에 올랐다. 회화동을 거치고 명륜동을 지나서 장경원 문이 눈앞을 스치고 흐를 무렵에야 자기가 지금 전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지훈에게는 자기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의식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핏 스치고 지나간 창경원의 문이 지훈을 불현듯 유혹했다. 원남동에서 지훈은 내렸다. 창경원 문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비로소 지훈은 허정욱이가 남겨놓고 간 한마디가 무심중 생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투쟁은 이미 끝났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갔다. 관념적인 조잡한 윤리는 가고 진실은 왔다. 백지의 그것과도 같은 미소 하나가 지훈의 입술 위에 떠올랐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 진실 앞에 허정욱은 머리를 숙였다. 허정욱은 지고 지훈은 이겼다. 오영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 무결하게 지훈은 소유할 수 있는 몸이 마침내 된 것이다. 그렇건만 어찌된 셈인지 지훈은 통 유쾌하지가 못했다. 그 백지의 미소 하나가 휙 사라진 지훈의 입술 위에 웃음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승리 뒤에 비애감이 왔다.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다. 폭력의 뒤에 오는 서글픔과 흡사한 공허함이었다. 저건 용심이가 아닌가. 창경원을 들어서서 연못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지우는 벤치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영심의 뒷모습을 확인하였다. 눈이 꽁꽁 얼어붙은 벤치 위에 영심은 앉아서 연못 위를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용심씨가 여기를... 영심의 눈앞에로 지우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 모양 지훈을 쳐다보며 영심은 후딱 몸을 일으켰다. 긴 치마에 고무신을 영심은 신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무슨 흰 종이봉지를 영심은 외투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으며 아직 지훈 씨는 살아계셨어요? 남편의 총탄에 이미 쓰러진 줄로만 믿고 있던 영심이었다. 그러한 영심의 눈앞에 지훈이가 나타났다. 쓰러진 것은 남편인지도 모른다. 결투를 했다죠? 그건 또 어떻게 아십니까? 임 교수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복순이의 말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임에 틀림없었다. 허중령이 죽었습니까? 메어달릴 듯이 다가서며 영심은 허겁지겁 물어왔다. 아니요. 지우는 가만히 도리도리를 했다. 총도 쓸 줄 모르신다면서. 그 말에 지우는 영심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부드러운 미소 하나를 입가에 띄웠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화에 찬 두 눈동자가 언제까지나 영심의 얼굴을 핥는 듯이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훈의 외투자락을 두 손으로 무섭게 잡아 흔들며 영심은 물었다.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총을 쏠 줄 모르는 나를 발견하고 허중령은 결투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은 결투가 중지된 전말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허중령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허중령이야말로 대하를 위하여 소아를 희생시킨 훌륭한 인간이죠. 그이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었답니다. 지훈의 외투자락을 탁 놓고 영심은 다시금
벤치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무섭게 흐느꼈다. 영심의 옆에 지우는 가만히 걸터앉으며 울음을 그치고 빨리 댁으로 돌아가 보시오. 허중령은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허중령에게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승리는 인간적인 패배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 유물을 지운의 서글픔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승리의 그늘에 비애감은 싹트는 법이다. 승리자는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영심씨,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는 창경원을 찾아오지 마셔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던 영심씨가 아닙니까? 흐느끼던 영심이가 차차 조용해지며 네, 이제 가야겠어요. 두 손을 내리고 가만히 일어섰다. 얼굴을 고치고 가셔야지. 영심은 쓸쓸히 웃으며 콤팩트를 꺼내 간단히 얼굴을 고쳤다. 지훈 씨도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문을 향하여 걸어나가며 영심은 말했다. 네, 나도 이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습니다. 영영. 영심은 헬끔 지훈을 쳐다보았다. 영영이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 허중령의 총뿌리 앞에 조용히 나섰던 지훈의 심경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영심은 무섭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문을 나서는 둘이는 한길가에 우두커니 마주 서 있었다. 갈 곳이 없다. 다만 허중령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한두 시간 더 연장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것과 꼭 같은 심정에 영심도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지훈의 앞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으나 영심이야말로 갈 곳이 없는 몸이다. 아까 집을 나올 때 명륜동 약방에서 영심은 수면제 3코날에 치사량을 샀다. 그것이 지금 자기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다. 집으로 가야죠. 영심씨도 어서 집으로 가세요. 정말 곧장 댁으로 돌아가셔야만 해요. 돌아가지요. 영심씨도 곧장 돌아가시지요. 그럼요. 둘이는 제각기 상대편의 거취가 무서워졌다. 상대편에 대한 불안이 자꾸만 커져갔다. 이대로 헤어졌다가는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아서 두 사람은 각기 서로가 무섭다. 그러는데 원남동 쪽을 향하여 택시 한 대가 서서히 달려오다가 두 사람 앞에서 멈추었다. 타십시오. 조수가 권유를 해왔다. 꼭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쌍의 다리가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저절로 움직이며 차 안으로 올라갔다. 문을 탁 닫으며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수는 물었다. 둘이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안국동까지. 둘이의 말은 겹쳐서 나왔다. 네? 운전수는 얼떨떨해졌다. 명륜동까지 가요. 아니야요. 안국동까지 가세요. 원남동 쪽을 향하고 있던 차는 곧장 달리기 시작하였고 둘이는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지우는 외투의 깃을 세우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고 있었다. 영심은 외투 주머니에서 검은 바탕에 노란 줄이 굵게 뻗은 네카티브를 끄집어내어 퍼머 머리를 턱 밑에서 감싸맸다. 곤색 바탕에 흰 점이 알룩달룩 박힌 영심의 마우라와 좋은 대조가 되고 있었다. 이윽고 도나문을 지나 원남동 쪽을 향하고 있던 차는 곧장 달려 자꾸만 내리라는 영심의 말을 무시하고 지우는 명령을 하듯이 강경한 어조로 차를 세웠다. 명륜동까지 가요. 영심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이상 더 항거하기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차가 다시금 창경원으로 되돌아와 명륜동 입구까지 다다랐을 때 영심은 펄떡 정신이 든 사람처럼 이거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외치듯이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운전수는 물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곧장 가요?
네, 그냥. 차는 다시 해화동으로 달려갔다. 상대편은 무사히 돌려보내고 자기만이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한 노력을 둘이는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른다운 노력이 결국에 있어서는 그들 두 사람의 참된 애정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았다. 같이 죽고 싶은 것이다. 같이 죽어주었으면 했다. 같이 죽는 것만이 사랑의 진실인 자태 같았다. 그러나 둘이는 누구 하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곧장 올라갑니까? 동수문 고개를 올라가면서 묻는 말이었다. 네, 그냥. 삼성교를 지나 도남동 중점까지 와서 어디서 멈출까요? 운전수는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가시오. 그것은 지훈이가 비로소 입을 연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그냥 이러고 미아리입니다. 돈을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지훈 또래의 운전수와 20 전후의 조수였다. 지훈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2시 반을 조금 넘어서고 있었다. 차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 곧장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지훈도 말이 없고 영심도 말이 없다. 돈만 받으면 그만인 운전수도 이상 더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하얀 벌판에 희미한 석양이 하얗게 내려비치고 있었다. 공덕묘지를 지나 미아리 동네 끝까지 나간 택시였다. 멀리 더 갑니까? 더 가시오. 이 길을 곧장 가면 포천이 됩니다. 그리고는 38선이죠. 지우는 불현듯 영심을 돌아다보았다. 스카프로 머리를 싸매인 영심의 얼굴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지훈도 따라 웃었다. 조화를 이룬 웃음이었다. 38선. 지훈은 중얼거리며 가는 데까지 가시오. 그러는데 영심이가 돌연 창밖을 내다보며 저기 저 산 무척 예쁘죠? 하고 어린애처럼 외쳤다. 어느 산 말입니까? 지훈도 영심의 시선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저기 저 눈을 하얗게 인 산. 봉우리 셋이 우뚝우뚝. 그건 삼각산이죠. 삼각산이라는 말에 영심은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 어조로 저게 삼각산이어요. 그렇답니다. 맨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백운대지요. 백운대. 말로만 듣고 있었어요. 한번 올라가 봤으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의 중얼거림이었다. 한번 올라가 봤으면. 아직 못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아직. 그럼 올라가 보시죠. 절실한 동감이 지훈에게 왔다. 두 사람에게는 비로소 뚜렷한 목적지가 생긴 것이다. 운전수 양반, 우이동까지 가요. 어린애처럼 신이 나서 지훈은 말했다. 아니, 이 눈길에 삼각산을 올라가셔요? 운전수와 조수는 어안이 벙벙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올라가는 건 우리들이고 차를 모는 건 당신이요. 차를 모는 건 당신이요. 정하는 대로 요금은 드리겠소. 마다하는 운전수를 지우는 돈으로 우겨댔다. 이리하여 차는 다시금 녹다 남은 눈길을 굴기 시작했다. 미친 사람이라고 운전수는 생각하면서도 돈은 귀했다. 그러나 본도를 떠나서 우이동으로 들어가는 가랑지 길은 사람의 발자국이 몇몇 박혀 있을 뿐 차는 새 눈길을 개척하면서 전진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운전수와 조수는 누차 불평을 말했으나 돈의 힘이 신통했던 탓으로 우이동 계곡 앞까지 차를 들여대는데 마침내 성공하였다. 짧은 겨울해라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다. 결국은 만족해서 돌아가는 운전수의 뒷모양이었다. 참으로 경치가 좋아요. 저 웅장한 산악 좀 올려다보세요. 실로 그대로의 감탄을 영심은 또다시 했다. 정대한 봉우리.
봄이나 여름철에는 여러 번 본 산이었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생명이요 우주인 오영심의 감탄을 반주로 얻은 임지훈이다. 영심의 온갖 감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훈의 감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막강산, 새소리 하나, 벌레소리 한 오락 들리지 않는 백설이 망건곤한 유곡 속에 지금 두 사람은 서 있는 것이다. 감감이 올려다 보이는 봉우리 셋. 눈을 소담스럽게 인 세 개의 흰 맷뿌리가 동양화의 웅대한 기상을 지니고 두 사람을 호련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석양이 회화적인 성광으로 봉우리 셋을 서두르고 있었다. 올라가요. 올라갑시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웅장한 산기가 두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고 있다. 해가 지면 길이 험해요. 어서 올라가요. 해가 지면 저기 저 달빛이 빛을 내지요. 희끄무레한 빛을 잃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인가가 몇 한길가에 잠방하니 앉아 있었다.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가느다랗게 내뿜고 있었다. 지금은 폐점을 하고 있지만 제철에는 손님들에게 자자부레한 식료수를 팔고 있던 한길가 가게로 지우는 들어갔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저녁을 짓던 50대의 마누라가 손을 호흡 풀면서 나타났다. 이 겨울철에 어이한 사람들인가 하고 의아스런 표정을 얼굴에 지으며 팔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약주 같은 건 있지만 과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스켓 같은 거 오래된 것이지만 그걸 주시오. 술은 국산 위스키 같은 거 그걸 주시오. 비스킷 한 통과 위스키 한 병을 지우는 사들고 나왔다. 서울로 들어가시는 길이면 바삐 걸으셔야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마누라는 말했다. 아닙니다. 백운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백운대라고요? 어머나. 소스라치게 마누라는 놀란다. 이 눈길에 백운대에 올라가십니까? 더구나 저런 아가씨가? 지훈의 말이 주인 마누라에게는 통 믿기워지지 않는 모양이다. 저희들은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눈에 쌓인 백운대를 꼭 한 번만 봐둬야만 하겠기에. 소설, 이야기책 말씀이에요? 이야기책,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 장화홍련전 같은? 그렇죠. 추월색이나 추풍감별곡 같은 이야기책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럼 훌륭하신 분이네요. 신통한 사람들을 눈앞에 본다는 듯이 마누라는 눈을 크게 떴다. 영심과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올라가시면 밤길이 될 텐데. 달이 뜰 테니까 괜찮습니다. 다리야 뜨겠지만 하도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가셔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어젯밤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골짜기마다 세 길, 네 길 눈이 쌓여 있을 터인데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습니까? 지훈과 영심은 또 마주 쳐다보며 가만히 웃었다. 죽다마다요. 골짜기도 무섭지만 눈대미가 가끔 떨어진답니다. 언젠가도 꽝사냥을 올라갔던 포수가 눈대미 떨어지는 바람에 골짜기로 굴러들어가서 죽은 일이 있답니다. 둘이는 또 서로의 얼굴을 문득 바라보았다. 이 눈길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자기들의 생을 처리하는데 인공적인 귀찮은 수단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자연의 의욕 속에 인간의 운명을 맡기는 길. 그것만이 현재에 있어서의 그들의 심정에는 가장 어울리는 오직 하나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각기 혼자서 품고 있는 심정의 일치일 뿐 그것을 감히 입 밖에 내어 상대편의 의사를 타진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주머니 염려 마시오. 저희들은 산악회 회원이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평복을 하고 왔지만 등산에는 자신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날씨에... 참 이상도한 사람들이라고 마누라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그 무슨 불길한 것을 심중에 느끼면서 더군다나 저 아가씨는 고무신을 신고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그때 지우는 비로소 그 점에 생각이 미친 듯이 참 무슨 노끈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 신이 벗겨지면 안 될 테니까. 노끈이야 있지만도. 마누라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먼지가 허옇게 내려앉은 건설 담배 상자 속에서 올망졸망한 노끈 뭉치를 몇낱 집어주며 생각해보시고 내일 아침 올라가시지. 여기서 하룻밤 묵어서. 아주머니가 암만 해도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미소를 띠고 있는 영심의 시선과 눈을 한번 맞추고 나서 아주머니가 정이 저희들을 염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좀 해주실까요? 지우는 마누라에게 봉투 한 장을 빌렸다. 거기다가 명륜동 주소에 영심의 이름과 안국동 주소에 자기 이름을 나란히 지우는 썼다. 그리고 수첩을 한 장 뜯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한마디를 적었다. 춘삼월 눈 녹을 무렵에 삼각산 계곡을 더듬어 보시면 혹시 저희들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훈과 영심 올림. 쓰고 나서 지훈은 종이 조각을 영심에게 보이며 다소 위험하다니까 준비로 이렇게 한자 적어두는 것이 어떨까요? 영심은 읽고 나서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가만히 끄덕끄덕했다. 지훈은 봉함을 하고 나서 등산에는 자신이 있는 저희들이지만요. 또 운이 나빠서 어떻게 될는지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귀찮으시겠지만 서울 가는 인편에 부탁을 해서 우체통에 좀 넣어주시도록. 그러면서 지훈은 봉투와 함께 수고한다는 의미로 주머니에 남은 돈 3,000원을 털어서 마누라에게 내주었다. 편지는 붙여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면 어떡하세요? 사양하는 마누라의 손을 지우는 막으며 애들에게 연필이나 사주시오. 마누라는 송구해하며 중간쯤 올라가면 도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밤쉬임을 하시게 되면 천만다행이지만도. 소년 시절 해군복의 소녀를 절절히 그리며 산으로 들로 무턱대고 싸돌아다닐 무렵 도성사에는 지훈도 한두 번 들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미끄러운 눈길에 암만 생각해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지훈과 영심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가게 앞을 떠났다. 일단 안으로 들어갔던 마누라가 작년 가을에 팔다 남은 껌 3개와 초콜릿 5개를 들고 따라 나와서 가만히 영심의 외투 주머니에다 넣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사양 없이 영심은 받았다. 글쎄, 이 저문 눈길에. 암만 생각해도 수상하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개천가 새 눈길을 조그맣게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까만 그림자를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언제까지나 마누라는 바라보고 있었다. 해는 이미 삼각산 봉우리를 넘어선 지 한참. 산 그늘의 어둠이 너무도 빨리 황혼을 재촉하는 삭막한 계곡길이다. 바람은 없으나 설곡의 기운은 대단히 차다. 영심씨, 춥지 않습니까? 아니요. 길도 고르지 못하지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도랑인지 알 수가 없다. 짐승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하얀 눈 위를 어쨌든 골짜기를 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둘이 다 깡그리 잠을 못 이룬 지난 밤은 무진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무진 바람에 불리고 불려 눈은 되는 대로 이리저리 깊은 데를 찾아서 몰려 있었다. 쌓여 있었다. 발등을 채 덮지 못하는 곳도 간혹가다 있었으나 발목까지는 대기가 찼다. 낮은 데는 두 사람의 종아리와 무릎을 적시는 눈의 두께였다. 고무신 바닥이 미끄러워 자꾸만 발에서 벗겨져 나간다. 눈 속을 더듬어 벗겨진 고무신을 2-3번 찾아 신다가 지훈씨, 노끈을 주세요. 손 하나를 영심은 내밀었다. 제가 동여드리죠.
계곡 입구를 조금밖에 들어가지 못한 지점에서 둘이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다. 아이, 이리 주세요. 영심은 부끄러운 것이다. 가만히 계세요. 외투 주머니에서 노끈 한 톨을 지우는 꺼내들며 이 돌 위에 발을 올려놓으시오. 영심의 발이 돌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지우는 엉거주춤이 구부리고 앉았다. 제가 멜테하여 이리 주세요. 글쎄, 빨리 놓으세요. 아이 참. 눈이 하얗게 선을 두른 자주 비로두의 치맛자락과 함께 영심의 옥색 고무신이 돌뿌리 위로 가만히 올라앉았다. 몸무게에 비해서는 조그만 발이었다. 요 조그만 발을 가지고 그처럼 어른다운 말만 골라서 했느냐고 영심의 그 가혹했던 노력이 지훈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눈을 털어낸 영심의 발등을 지훈은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신비로운 감각이 손바닥에 왔다. 그 조그만 버선발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고 싶은 충동이 무섭게 왔다. 그러한 애무애의 충동 하나를 격렬히 느끼고 지훈은 갑자기 자기가 부끄러워졌다. 소년 시절의 그것처럼 죄의식은 분명히 아니었다. 남녀의 애정에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본질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일까? 성스러운 부끄러움이며 신비로운 수줍음이었다. 그 절실한 애무의 충격을 지우는 가까스로 억제하며 고무신과 발등과 발목을 벗겨지지 않도록 천천히 동여맸다. 저편 쪽 발을. 아, 이제 정말 미안해서 송구해서 이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올려놔요. 날이 자꾸만 저물어 가는데. 한쪽 발길이 돌 위에 올라와 앉았다. 지우는 다시 찬찬히 감아매기 시작하였다. 감아매다가 지우는 돌연 돌뿌리 위에 엎드며 신발과 함께 영심의 발을 두 팔에 안고 자기의 볼을 그 조그만 발등에 무섭게 부볐다. 영심은 놀라서 발을 움츠러뜨리려고 했으나 지우는 그냥 볼을 부비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발 밑에서 지우는 그저 죽고 싶었다.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닌 성 싶었다. 사랑 그 자체 속에서의 개체와 함께 전 실제의 용해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주는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순수한 자태는 아닌 것이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자체일 뿐이다. 사랑 그 자체가 가치체일 따름이다. 사랑에는 효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의 효용을 생각하는 것은 연애 윤리학자나 연애 공리학자들 뿐이요. 그 실천자는 아니었다. 지우는 지금 영심의 발등에 볼을 부비며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훈이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당한 어휘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따름이었다. 실은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명확히 들지 않았다. 반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더 한층 들지 않았다. 다만 지훈이가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적당한 어휘를 선택하는데 작가적인 시간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것은 생명의 자연적인 용해의 허용인 동시에 인간의식의 용함을 의미했을 뿐이다. 사람은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우는 거스름없이 그것을 생각하였다. 둘이는 다시금 걷기 시작하였다. 울퉁불퉁 골짜기를 깊이 접어들어가면서부터 눈길은 차차 험해지고 좁아졌다. 빙산인 양 눈 속에 파묻힌 돌을 차고 영심은 벌써 3번이나 둥그러져 나갔다. 지우는 영심의 팔을 붙들고 걸었다. 눈은 두 사람의 종아리를 덮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사흘을 걸어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사흘을 영심은 죽음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달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눈이 차차 더 깊어져 가죠. 길이 갑자기 낮아져서 그렇군요. 눈의 두께가 두 사람의 무릎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영심은 한 손으로 치마 귀를 걷어잡지 않을 수 없었다. 발을 빼서 걸음을 옮기기가 차츰차츰 힘들어졌다. 다리에 피곤이 오기 시작하였다. 발이 꽁꽁 얼기 시작하였다. 아랫동아리서부터 냉기가 차차 배 위로 기어 올라왔다. 계곡의 황호는 갑자기 짙어져 갔다. 앞도 뒤도 첩첩 산이다. 목화에서 흔히 보는 삭막한 설악 속에서 두 사람은 지금 개미처럼 지지부진한 걸음을 한 발씩 옮기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속세를 완전히 떠났으니까요. 사람의 인연이란 생각하면 우습죠. 우습다는 것보다도 신통하죠. 신통. 정말 생각하면 신통해요. 이런 겨울에 이런 것으로 영심 씨와 함께 산보를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산보. 참 지은 씨는 좋은 말 많이 하셔요. 영심 씨가 이처럼 옆에서 들어준다면 좋은 말 자꾸 해드리지요. 길이 왼편으로 구부러지면서 계곡의 낭떠러지가 갑자기 깊어졌다. 두 길은 넉넉히 될 눈이 벼랑턱 절반까지 가득 차 있었다. 떨어지면 영 기어 올라오지 못하겠지요? 약간 힘들겠는데요. 위험해요. 좀 이리 들어서세요. 붙들린 팔로 낭떠러지 쪽에 선 지훈을 영심은 가만히 잡아당겼다. 아, 위험. 이번에는 지훈의 편에서 돌뿌리를 밟고 동그라졌다. 꼭 붙잡아야겠어요. 혼자만 떨어지면 안 돼요. 영심 씨.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두견새가 되잖아요. 두견새. 그러다 보니 영심 씨도 무척 좋은 말 많이 하셔요. 영심은 쓸쓸히 웃으며 많이 하지요. 신앙생활로 설교할 줄 알고 대하의 정신도 말할 줄 알고 눈 덮인 겨울철에 백운대 산보도 오실 줄 알고 팔짱을 끼고 애인의 속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황혼의 설곡을 걸을 줄도 알고 실로 오랜 시일에 걸쳐 억압되어 오던 한학자의 딸 오영심의 감정이 차츰차츰 속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영심의 그러한 감정의 해방이 지훈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내가 벌써부터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영심 씨는 확실히 서로 상극되는 두 가지 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데요? 하나는 영심 씨의 바둑과 서도에서 오는 일면이고, 그리고는 영심 씨의 전공인 영문학에서 오는 일면이죠. 사랑은 자기를 잘 이해하여 주는 데서도 싹이 트는 법이다. 한 번 보고 느껴진 순수한 애정 위에 이해의 감정이 다시금 겹쳐지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완전 무결한 둘이의 사랑이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아니 되었던 운명 그 자체가 한스러울 뿐이었다. 역시 작가는 다르셔. 영심은 기쁘기 한량없다. 가장 꿈이 많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인간 오영심. 꿈이 지나치게 지리했었어요. 서구적인 로맨티시즘을 동양적인 모랄리즘으로 감싸고 있는 여성 오영심. 아이,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은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요? 그와 똑같은 중세기적 로맨티시즘을 임 교수의 근엄한 성실로서 컴플러스하고 있는 작가 임지훈. 지훈은 눈이 번쩍 띄었다. 이렇게까지 정확성을 지니고 자기를 논평한 사람이 친구 중에도 없었고 평론가 중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훈 씨의 성실은 이성남과의 결혼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자신을 가졌었지만 지훈의 꿈은 그 결혼을 손수 파괴하셨죠. 영심 씨의 모랄리즘이 허중령과의 결혼 생활을 노력했었지만 영심 씨의 꿈이 결국은 백운대 산보를 시키게 하는 것처럼 맞은 말이었으나 아니에요 하고 영심의 말은 한거를 해본다. 뭐가 아니에요? 제가 집을 나설 때는 이런 데로 찾아올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니까요. 영심의 오른편 손이 외투주머니 속에 수면제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지훈 씨를 만나지 않았댔음 오늘 저는
딴 길을 산포했을 거예요. 실은 창경원 벤치 위에서 약을 먹을 셈으로 영심은 있었던 것이다. 딴 길이라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길인가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영심은 후딱 지훈을 쳐다보며 쓸쓸히 웃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영심의 쓸쓸한 웃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길이 갑자기 가파로워지기 시작한 어떤 벼랑턱 위에서였다. 영심씨. 지훈은 두 손으로 영심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며 불렀다. 네. 자지러질 것 같이 조용한 대답을 영심은 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무척, 무척. 숨이 가빠 영심의 대답이 자꾸만 매듭을 맺는다. 사랑은 인간에게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오직 하나의 순수한 관념 같아요. 영혼. 지나간 오랜 시절, 지훈 씨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영혼을 생각했죠. 영혼을 생각하고 나서는 생명의 유한을 생각하고요. 영심의 상반신이 조금씩 앞으로 쓰러져 오는 것과 지훈의 품이 그것을 조용히 맞이한 것은 동시에 일어난 자연현상이었다. 그것을 하나의 행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둘이의 의욕이 이미 조절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것과 꼭 같은 대자연 속의 한낱 현상일 따름이었다. 이 인간의 의욕을 초월한 순수무고한 애정의 자세 속에서 인류는 탄생했고 철학은 싹텄다. 영원히, 당신을 영원히 내 품에, 영원히 당신 품에. 병풍인 양 겹겹이 둘러싼 백은의 세계. 그 웅대하고 삭막한 눈의 계곡에서 둘이는 오랫동안 포옹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행동이 아니고 현상을 의미하는 조용한 포옹이었다. 바람소리도 없고 새소리도 없다. 무엇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없다. 영원한 침묵을 지켜주려는 것처럼 우뚝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설악의 품속에 둘이의 조그만 그림자는 조용히 안기워 있었다. 날은 완전히 저물어 희미한 달빛이 황혼의 꼬리를 문 북극의 백야가 설국에 왔다. 무시무시한 정료가 둘이의 주위에는 있었다. 영심이. 네. 누구 한 사람 듣는 이가 있을 리 없건만 둘이의 대화는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몸이 얼었는데 춥지는 않아요. 희미한 월광을 등불 삼아 미끄러운 비탈길을 둘이는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다. 아! 손길만을 잡았던 것이 나빴다. 길 한쪽이 떨어져 나간 줄을 알 리가 없다. 쌓였던 눈더미가 저항을 잃고 영심의 발을 몸과 함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손을 꼭 잡고 가만히 매달려 있어요. 힘을 쓰면 내 발이 미끄러워서. 달빛이 차차 밝아오며 지훈의 손길 하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영심의 몸뚱이가 완전히 보였다. 다행히 지훈은 안진뱅이 소나무 하나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며 조심조심 영심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하마터면 혼자 갈 뻔했어요. 영심은 눈을 털며 지훈을 쳐다보고 가볍게 웃었다. 왜 혼자 보내겠어요? 내가 따라 다이빙을 하죠. 수영을 하세요? 운동이라고는 수영밖에 모른답니다. 둘이는 웃었다. 어떡해요? 좀 더 올라가서 쉬어가죠. 이 비탈길만 올라가서 쉬어요. 저리 가서 쉬어요. 다리가 아파요. 발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고무다리 같아졌어요. 둘이가 다 아랫동아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 군데군데 얼어붙기도 했다. 영심은 이런 대로 산보 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훈 씨는? 나야 물론. 그럼 어서 가요. 가만히 있어요. 이대로 올라가다가는. 지훈은 외투 밑에 목도리를 벗었다. 춥겠지만 영심 씨의 마우라 좀 빌려주세요. 영심은 마우라를 주었다. 지훈은 둘을 마주 비끄러맸다.
그리고는 자기 허리에 둘러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허리를 동여매기에는 아직 길이가 모자랐다. 이거 드려요? 영심이가 머리에 쌌던 스카프를 벗으려는 것을 막으며 자기의 허리띠를 지우는 풀었다. 그리고는 허리띠 대신 아까 그 묶은 남은 것으로 바지를 맸다. 아직 조금 짧은데? 혁대를 이어도 둘이의 허리를 간신히 동여맬 수 있을 뿐 끈이 짧아서 걸을 수가 없다. 그것을 보자 영심은 외투 단추를 끌러 헤치고 저고리 고름을 잡아뜯었다. 이걸 이으면 될 거예요. 찬바람이 들어갈 텐데 외투 입어요. 고름 2개를 또 이었다. 둘의 허리를 동여매기 전에 지우는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괜찮다는 영심에게 더 입혀주었다. 남자의 몸은 여자보다 강인하니까. 둘이의 허리를 각기 메고도 한자 길이의 여유가 두 사람 사이에는 생긴 것이다. 자, 이제 올라가요. 어린애들의 기차놀이 같아요. 둘이는 손을 돌려 서로의 몸을 꼭 부여안고 다시금 눈비탈을 쑥쑥 빠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저고리 고름이 약해서 끊어지면 어떡해요? 영심은 그것이 또 걱정이 되었다. 이은 데만 없으면 끊어지진 않겠지요. 이은 데는 없지만 이거 하나 잡수세요. 몇 걸음 올라가다가 영심은 가게 아주머니가 준 초콜릿을 꺼냈다. 시장기는 벌써부터 있었다. 그것보다도 우선 위스키로 먼저 몸을 풀어야겠어. 냉기가 심장까지 올라오기 전에. 영심에게 더 입힌 외투 주머니에서 위스키 병을 지우는 꺼냈다. 이빨로 마개를 뽑고 자, 한 모금 하고 먼저 영심에게 권했다. 전 못 먹어요. 먹은 줄 알고 권하는 것이 아니오. 몸을 데워야 산보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영심의 입에 병을 갖다 대고 지우는 가만히 술을 부었다. 처음에는 가슴이 째개지는 것 같았으나 한참을 지나고 나니 몸이 차차 영심은 풀리기 시작하였다. 지우는 올라가면서 병나팔을 수차나 불었다. 비스킷이에요. 이번에는 영심의 편에서 지훈의 입에 비스킷을 하나씩 쏙쏙 들여뜨려 주었다. 두 사람은 눈 속에 여러 번 쓰러지면서 걸었다. 일어설 기력을 잃고 꼭 아는 채 그대로 앉아있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또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걸었다. 걷다가는 또 뒹굴며 쓰러졌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사랑의 고행을 의미하고 있었다. 비탈길은 마침내 두 사람을 절벽 꼭대기로 인도하였다. 길은 거기서 또 오른편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으나 지우는 영심의 몸에서 자기의 외투를 벗겨 벼랑턱 위에 깔았다. 그리고는 필요할 대로 피로해진 영심의 몸을 가만히 앉혔다. 끈이 짧아서 영심이 앉으면 지훈도 따라 앉아야만 했다. 꿈속같이 신비로운 이 경치. 몸이 풀림에 따라 영심의 감정은 차차 황홀해 갔다. 황홀을 느낄 만한 신비로운 경치가 둘이의 눈앞에 즐비하게 전개되어 있기도 했다. 쓰러지기만 하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두 사람은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창백한 차가운 달빛 속에 높고 낮은 눈봉우리가 눈 아래로 첩첩이 덮개져 있었다. 등산은 보람이 있지요. 지우는 영심의 몸을 자기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더 녹여주고 싶어 꼭 옆으로 껴안아 조용히 물었다. 보람 이상의 보람. 영심은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지었다. 피곤하죠? 아니요. 육체의 피곤을 묻는 말이었으나 영심은 마음의 건강 상태를 대답하고 있었다. 영심의 표정은 달빛 속에서도 분명히 피곤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위스키를 마시고 난 지훈의 입에다 빠짐없이 비스킷을 영심은 하나씩 넣어주며 이제 더 이상 더 움직이기가 싫어졌어요. 눈이 더 자꾸만 내려서 이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대로에 저희들을 덮어주었으면. 아, 영심. 지훈은 영심의 몸을 조용히 돌려 두 손으로 영심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영심은
눈을 사르르 감고 영혼은 불멸이죠. 했다. 그럼요. 우리의 사랑이 불멸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겠어요. 영심, 안심해요. 영혼의 불멸을 굳게 믿어요. 설사 우주의 소멸은 있을런지 몰라도 오영심과 임지훈의 혼백은 영원히 살아있지요. 영심도 두 손을 올려 지훈의 볼을 어루만져 보면서 혼자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100군데 등산을 못 해보고 죽을 뻔했어요. 그럼 영심은 아까... 영심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벼락 밑으로 던지며 한 사람분이니까 이제 소용없게 됐어요. 약을 먹고 지훈 씨를 맨 처음으로 뵌 나무 밑 벤치에 가만 누워있을 생각으로 영심. 얼굴을 더듬던 지훈의 손이 영심의 몸을 끌어안아 품 안에 꾹 넣어보며 하마터면 나도 영심을 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지요. 이유서 이제 다 소용없게 됐소.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영심의 본을 따라 휙 하고 달빛 속에다 내던지며 둘이 같이 영원히 살아요. 대자연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도 영원하지요. 영원히. 볼을 스치던 입술과 입술이 메마르게 부딪히며 10년 전 창경원 봄 동산에서부터 여물고 여물어온 사랑의 봉우리가 오늘 이 창백한 달밤 삼각산 빙악 속에서 비로소 꽃피기 시작한 두 떨기의 아름다운 빙화여. 우주와 더불어 영혼의 영구 불멸은 그들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의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변하고 있었다. 포드등 이름 모를 산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남아있던 한 무더기의 눈을 날리며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갔다. 산적적 인적적 달은 전심에 걸려 있었다. 북빙양의 파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얼어붙은 것처럼 멀리 가까운 백설의 맷뿌리가 유현무궁 차가운 달빛 속에 목화인 양 몽롱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윽고 속세를 등진 두 사람의 유인은 다시 몸을 일으켜 차차 더 험준한 길 아닌 길을 부둥켜 안고 미끄러지며 사랑의 고행을 계속하기 시작하였다. 둘이는 연방 위스키를 마시며 걸었다. 몸과 마음을 독한 술로 후련히 데운 두 사람은 영혼의 불멸을 체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태로운 낭떠러지기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윽고 백설로 담요를 삼고 이불을 삼은 두 개의 육체에서 한 쌍의 영혼의 나비가 창공을 향하여 나불나불 승천할 시각이 멀지도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걸어온 네 개의 발자국이 달빛 속에 희미하다. 발자국마다 처녀지를 밭가는 개척자의 그것인 양 고난에 차 있었고 그 하나하나에 세계 고운은 임박혀 있었던 것이니 임지훈과 오영심의 그 우주적이요 인류적인 환희와 고독의 발자국은 삼각산 새 눈길에 얼마나 더 아로새겨질런지는 아무도 몰랐다.